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7월 중반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비상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입항을 했지요. 그 입항과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일보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요. 네. 예, 여기는 툭하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종종 들어옵니다. 종종. 네네. 지난 11일 부산에 입항을 했단 말이죠. 네네. 예, 지금 또 북일 회담이나 일본 집단적 자위권 또 통과되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응원단이 또 참가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굉장히 큰 일들이 지금 쭉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지 워싱턴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발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이것들을 다 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요, 조지 워싱턴호 얘가 괜히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한반도의 초긴장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항공모함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지 워싱턴호라고 하면 미 해군 7함대 소속이고요. 핵심 전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핵 항공모함으로 니미츠급,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배수량 10만 톤의 축구장 3배 크기로 매우 큰 항공모함이죠. 떠다니는 기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싣고 다니는데, 뭐 전폭기 슈퍼 호넷, 이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 전자전투기 프라울러, 대잠수함 초계 헬기 시호크, 뭐 이런 여러 비행기들 뭐 50대에서 70대 정도를 항상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에 승조원과 조종사가 5,700명이나 탑승을 하고 있고요. 모항은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 기지인데 여기에 영구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호는 그냥 동북아 전담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한국에 온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16일에서 21일 사이에 남해와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 기동을 동반한 항공기 요격 훈련인데요. 이 미 해군 3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키드호 편대도 이것 때문에 동해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일부터는 이틀간 제주 남쪽 해상에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일명 사렉스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이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 10월에도 했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사렉스 훈련에는 미국의 이제 조지 워싱턴호 단골로 출연을 하고요. 거기에 수상함 3척, 항공기 1대, 한국에서 수상함 2척과 항공기 1대, 일본은 수상함 1척과 항공기 1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름은 수색 구조 훈련인데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동원되는 게 이게 과연 그냥 인도적 목적의 어떤 구조 훈련이겠는가? 수색 구조 훈련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사실상 한미일이 연합 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한미일 그 국제적인 수준에서 수색 구조 훈련이 계속 진행됐다고 믿기엔 정말 힘든 구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삼국이 발을 맞춘 바도 없고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합법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이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한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목적이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준비되고 있고, 북한이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까지 이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7일 날 그 실무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까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북한에서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 공화국 정부 성명,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일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와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온 거거든요. 훈련 일정이 언제 공개됐냐면 9일 날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고,
특히 이 17일 실무 협의를 앞두고 16일부터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사렉스 훈련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일이 동시에 하는 거니까 일정이 공개는 안 됐어도 미리 잡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16일부터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뭐 아무런 이전에 통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9일날 이 발표를 한 걸로 봐서 17일 실무 협의를 겨냥한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흡사 올 초에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를 꼭 겹쳐서 하게 했던 그렇죠. 예, 그때 그 계산이 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실무 협상하는 날 갑자기 그 B2 네네네 군산 앞바다까지 왔었죠. 자, 그랬던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B2가 왔었다면 이번에는 그 조지 워싱턴 호가 지금 오는 셈이 되는 거죠. 실무협의를 앞두고. 자, 북한이 14일 또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 이러고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한미일 연합훈련이나?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상황을 보면 14일에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를 한 100여 발 정도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 전인 9일과 13일에도 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500km짜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그러니까 서부에서 발사해서 이 북한 내륙을 이렇게 지나서 동해에 떨어진 그런 이제 미사일을 발사 훈련을 한 거죠. 9일날 발사한 것은 이 훈련 날짜를 이 9일날 공개를 했는데 그날부터 이제 탄도미사일을 다시 이제 발사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한미 훈련과 어떤 연계된 이 미사일 발사 아니었느냐 이렇게 충분히 추정 가능한데 최근에 그 일본 참의원 안토니오 이노키가 방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방북하고 돌아와서 그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시위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일에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려는 우리 결의 모두의 요구와 지향에 대한 난폭한 회방이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산가족 상봉이 좀 진행이 될 듯하니까 B2를 날려서 좀 해방을 했던 그 때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번에 또 남북 관계 발전 계기가 또 되다 보니까 또 항공모함을 또 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동안 북미 대결 과정 그리고 남북 관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지금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지금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 기존의 동북아 질서가 더 이렇게 강화되면서도 변화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과 이 북중러 이 세 나라 대 세 나라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신냉전 체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한미일 같은 경우는 삼각 군사 동맹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올해 3월달에 이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고요. 4월달에 한미일 3자 국방회담 진행했고 5월 말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이 국방장관 회담했고 또 이제 최근인 7월 1일 날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이제 이 역사상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 나라가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한국도 사실상 용인을 한 상황이 됐죠. 그런 이제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로 이제 새로 부임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한미일이 삼각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에 맞서서 이제 이 북중러 관계도 상당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취임 이후에 15개월 동안 7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러시아 사이에. 그리고 가장 최근인 5월 20일 상하이에서 이 정상회담을 또 했는데 이때 이제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고요. 중국 러시아 사이의 합동 군사 훈련인 해상협력 2014 개막식에도 푸틴과 시진핑이 함께 참석하는 등 두 나라의 돈독한 관계를 좀 과시를 했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상당히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죠.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 북한이 러시아에 가지고 있던 이 부채, 110억 달러의 부채를 전액 탕감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푸틴이 서명을 했고요. 이 북한 러시아 사이의 교역은 달러가 아닌 루브라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러시아에 북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은 중국보다 더 많은 특혜를 러시아에게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북러 사이의 이제 무역 규모를 10배로 증가시키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올 정도고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상당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진핑 이 중국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라고 해서 중국 북한 사이에 어떤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별다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계속 밝히고 있어서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일과 그다음에 북중러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가져가면서 기존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최근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그 냉전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고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게 지금 전선이 좀 헝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모습들이 또 있단 말이죠. 예, 대표적인 게 이 북일 협상인데요. 갑자기 작년 말부터 북한과 일본 사이에 뭔가 이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이 국장급 회담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나왔죠.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 북한은 일본의 이 납치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에 있는 총련 건물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성의껏 노력을 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지금 한미일 삼각 이 동맹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봉쇄입니다. 대북 봉쇄를 서로 힘을 모아서 북한을 봉쇄해 보자라고 하는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는 봉쇄를 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일의 어떤 대북 봉쇄 전선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히 흥미롭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크게 뭐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안 나오고 나서 미국 국무부의 젠사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 ADB 이게 지역 인프라 투자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걸 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AIIB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ADB 아시아 개발은행은 그 달러를 각국에서 달러를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은행이고, 최대 주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이 아시아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IIB는 중국 주도로 만들고 있는데 각국이 자국 통화를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원화를 그냥 출자를 하면 되고, 중국은 위안화 출자하고 일본은 엔화 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걸 공식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싫어하니까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또 중국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이제 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한 게 CICA라고 해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참여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걸고 있는 기본 모토가 뭐냐면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끼리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이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자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자라는 게 기본 이제 목적인 건데 여기에 이 CICA를 참여할 것을 시진핑 주석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이 아시아로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난감한 그런 제한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또 이 밖에도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 성명에 보면 국내 언론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 입장을 동의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특이하게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외부의 핵 우산도 제거해야 된다. 이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신들의 원칙을 이제 고수를 하다 보니까 발표문에 양국 발표문에 차이가 있는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상황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 정세현 전 장관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최소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떼어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미일 입장에서 이걸 한미일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일본과 한국이 각각 이제 북한과 중국을 북중러 동맹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접근했고 그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한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동맹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북중러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 동맹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북중러 동맹을 깨기 위한 일본과 한국의 어떤 외교 노력 이렇게 평가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내용을 보면 북일 교섭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성과로 얻은 거예요. 이게 북중러 동맹을 깨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를 철회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성과인데 그건 한미일의 대북 이 봉쇄 공조를 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한미일 동맹은 약화됐지만 북중로 동맹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성과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이제 국력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조차 없고 실제 내용에서도 보면 한국이 요구한 건 북핵 폐기, 북핵 폐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 요구를 거부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로 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중국에서 이제 제안한 뭐 AIIB라든지 CICA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한국에서 즉각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았는데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를 가입을 하면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돼버렸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교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북아 질서가 급격히 이렇게 좀 재편되는 분위기 이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근본 원인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북아 질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국제 질서 전반이 그런 상황인데 중동 지역에서 지금 요즘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내란이 발생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 질서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여기에 근본에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럼 힘의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외교 군사적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측면이 하나 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과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경제적으로 계속 이 정체,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상당한 이 혼란과 위축돼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미일은 전반적으로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힘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북중러 같은 경우는 계속 국력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보여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력을 지금 계속 과시하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반미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북한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핵미사일까지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북중러는 계속 국력이 상승하는데 한미일은 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이제 힘의 불균형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쓰러져가는 국력, 줄어들어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더 강경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수록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북미 대결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고, 최근에 북한에서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군사 압박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 쉽게 말해서 북한에 미사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면 이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단기적으로 보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틀의 어떤 북중러와 한미일의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동북아 질서 재편기라는 것이 확연한데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과 미래 청사진을 중심에 두고서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자 좀 유일한 길은 이제 남북 공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채널 6기로도 함께 고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